밤에 장막이 짙게 드리워진 기찻길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빗방울이 가늘게 흩날리며 차가운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철로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끊이지 않는 비극적인 선율처럼 들렸다. 강지훈은 낡은 카메라를 든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오래된 백팩이 매여 있었고, 렌즈를 통해 비치는 세상은 언제나 흑백 필름처럼 무겁고 쓸쓸했다. 그는 한때 촉망받는 사진작가였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여동생을 잃은 후 삶의 모든 색깔을 잃어버렸다. 그의 사진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담지 못했고, 그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잔해들을 포착할 뿐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영감을 찾아 헤매는 대신 그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기억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버려진 듯한 기찻길을 발견했다. 낡은 철로와 녹슨 침목들은 마치 잊혀진 시간의 흔적처럼 보였다. 셔터 소리가 빗소리에 묻히는 동안 그는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의 황량함에 잠겨들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빗줄기 사이로 어렴풋이 어떤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버려진 폐기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개였다. 커다란 점원 shepherd 암컷. 저저 축 늘어진 털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목에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고, 그 쇠사슬은 차가운 철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개의 눈은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빛이 일렁였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내던지고 개에게 달려갔다. 이런 세상에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떨렸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쇠사슬은 너무나 짧고 단단해서 그녀를 철로 위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쇠사슬을 만져봤다. 차갑고 녹슨 소회는 그의 손가락을 베는 듯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어둠과 비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쇠사슬을 끊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쇠사슬은 너무나 두껍고 단단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거렸다. 기차였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안 돼, 제발.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개 역시 진동을 감지했는지 흐릿한 눈으로 불빛이 다가오는 방향을 응시했다. 공포가 그녀의 눈동자에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다가오는 죽음을 응시하는 듯했다. 지우는 다시 쇠사슬에 매달려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기차의 경적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며 밤의 정적을 갈랐다. 불빛은 이제 거대한 괴물처럼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지우는 절규했다. 아니, 안 돼. 살아있어, 살아야 해. 그는 개의 젖은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대로라면 모두 끝이었다. 그의 눈앞에 여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비극을 다시 겪을 수는 없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절망에 빠진 지훈의 품에 안겨있던 개가 갑자기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개의 부풀어 오른 배였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생명의 신비와 비극적인 현실이 교차하는 순간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걔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그 신음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핥았다. 축축하고 따뜻한 혀의 감촉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기차는 이제 불과 몇십 미터 앞에 다가와 있었다.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지훈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쇠사슬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쇠사슬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절망의 순간 그는 개의 눈을 보았다. 개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강렬한 모성애와 함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기차를 응시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훈을 경악하게 할 움직임을 보였다. 걔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그리고 기차가 닥쳐오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온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로 옆에 작은 웅덩이로 몸을 던지듯 비틀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녀의 목을 조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녀의 몸이 완전히 철로 밖으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기차의 강철 바퀴가 그녀의 몸을 직접적으로 덮치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묶여 있으면서 기차가 지나가는 방식을 본능적으로 학습한 것처럼, 아니,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 안에 숨겨진 본능이 폭발한 것처럼 보였다. 굉음과 함께 기차가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엄청난 바람이 그들을 덮쳤고 지훈은 개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붙들었다. 쇠사슬이 철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기차가 완전히 지나가고 주변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빗줄기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게 느껴졌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걔는 축 늘어져 있었다. 쇠사슬은 여전히 그녀의 목을 옥죄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철로 바로 옆 진흙탕 속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지훈은 그녀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다행히 기차 바퀴에 직접적으로 깔리지는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특히 배 부분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녀의 배를 보았다. 빗물과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부풀어 오른 배는 여전히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쇠사슬에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망치라도 가져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 쇠사슬의 연결 부위가 들어왔다. 기차가 지나가면서 생긴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개의 마지막 몸부림 때문인지 쇠사슬이 연결된 낡은 침목의 나무가 부서져 있었다. 쇠사슬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약해진 부분을 발견한 지훈은 희망을 보았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칼로 부서진 나무 부분을 필사적으로 긁어냈다. 그의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쇠사슬은 덜컥 소리를 내며 풀렸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쇠사슬을 내던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를 안아 올렸다. 개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따뜻했다. 살았어. 살았어. 우리 아가.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여동생을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렸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웠는지 깨달았다. 지훈은 개를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기찻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는 이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버려졌을까? 그녀의 눈에 담겨 있던 체념과 강렬한 의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밤의 기적적인 만남이 그의 텅 빈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그는 품에 안긴 개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여동생, 고은이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것은 개였다. 지우는 개를 안고 걷는 동안 고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개의 피와 섞여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기찻길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인적 드문 길가에 도착한 지우는 완전히 지쳐 주저앉았다. 품에 안긴 개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개를 차에 태웠다. 낡은 SUV 차량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도피처였다. 비좁은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개를 눕히고 지우는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저 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가장 먼저 떠오른 곳으로 향했다. 여동생 고은이 생전에 자주 찾던 동물병원. 그곳에는 고은과 친분이 깊었던 박선우 수의사가 있었다.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지우는 망설임 없이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정 가까운 시간,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우는 놀랐지만 지훈의 설명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선우는 피범벅이 된 지훈의 손과 축 늘어진 개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짧게 기찻길에서의 상황을 설명했고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개를 진료실로 옮겼다. 그녀는 전문적인 손길로 개의 상태를 살폈다. 엑스레이 촬영과 기본적인 검진을 마친 후 선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야. 갈비뼈에 금이 가고 몇 군데 타박상이 있지만 기차에 직접적으로 깔리지는 않았어. 하지만 출혈이 심하고 너무 말라 있어서 체력이 바닥이야. 그리고 임신 중이네. 선우의 마지막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기찻길에서 확인한 사실이었다. 새끼들은 괜찮을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선우는 개의 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말했다. 아직은 장담할 수 없어. 하지만 어미개가 워낙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버텨준 것 같아.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 그녀는 개에게 진통제와 영양제를 투여하고 링거를 연결했다. 링거액이 개의 정맥으로 스며들자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는 듯했다. 지우는 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털은 여전히 축축했지만 이전의 공포에 질린 표정은 사라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의 목에 남아있는 쇠사슬의 흔적을 살폈다. 살이 깊게 파여 있었고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다. 그리고 낡은 가죽 목걸이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알파벳 K와 숫자 필탐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문양이었다. 이건 지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선우가 다가와 목걸이를 살폈다. 이건 단순한 인식표가 아니네요. 마치 어떤 문양이나 문신 같기도 하고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혹시 버려진 개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이곳에 버리고 간 걸까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기찻길에서의 상황을 다시 떠올렸다.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둔 방식은 분명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 이 개의 이름은 지어주셨나요? 선우가 물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뇌리에는 여동생 고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고은은 햇살처럼 밝고 따뜻한 아이였다. 그녀는 모든 생명을 사랑했고 특히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고은의 죽음은 지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 후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어쩌면 이 개와의 만남은 고은이 그에게 준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라고 부를게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나뿐인 생명이라는 의미로. 선우는 지훈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엿보였다. 선우는 고은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지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좋은 이름이네요. 지훈은 병원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밤새 하나를 지켰다.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기찻길에서의 악몽이 반복적으로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기차.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하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작은 생명이 보여준 놀라운 생존 본능. 그리고 문득 오래전 고은이 이야기했던 꿈이 떠올랐다. 고은은 언젠가 버려진 동물을 위한 보호소를 짓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항상 말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해. 오빠, 특히 버려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은 더 큰 사랑이 필요해. 동이 트기 시작하고 병원 안은 아침 햇살로 가득 찼다. 하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는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지우는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목걸이를 다시 살폈다. K13. 이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과거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선우는 아침 일찍 다시 병원으로 나왔다. 지훈 씨, 밤새 고생 많았어요. 하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지훈은 커피를 받아들고 고마움을 표했다. 선우 씨도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에요. 그런데 이 목걸이 문양 말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독특한 문양은 특정 단체나 집단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도구 브리더나 좀 더 은밀한 곳에서는 투견과 관련된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선우의 말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투견. 그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하나의 눈빛에 담겨있던 슬픔과 체념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투견이요.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네, 물론 추측이지만요. 불법적인 경로로 개들을 사고팔거나 투견에 이용하는 집단이 종종 있어요. 특히 덩치가 크고 사나운 품종의 개들이 그런 표적이 되기 쉽죠. 하나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도 단순한 학대라기보다는 뭔가 체계적인 폭력에 노출된 흔적 같아요. 선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하나의 몸에 남은 흉터들을 떠올렸다. 오래된 상처와 새로 생긴 상처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쩌면 하나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토록 잔인하게 생명을 다루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를 기찻길에 버려두고 갔다는 사실에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 문양 혹시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든 이 문양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훈이 선우에게 간절하게 물었다.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는 몇몇 동물보호단체나
수의사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올려볼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지우는 고마움에 선우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선우 씨, 제가 꼭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하나의 눈빛에서 보았던 생명의 의지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은 지훈의 잠들어 있던 정의감을 일깨웠다. 그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아파트는 여전히 쓸쓸했지만 하나를 돌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하나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했다. 그리고 하나가 잠시 깨어났을 때 지우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하나야,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네 가족들도. 그는 하나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하나의 눈이 잠시 뜨이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희미한 신뢰와 함께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지훈은 다시 잠 못 이루고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다. 여동생 고은의 웃음소리,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의 끔찍한 모습이 교차하며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고은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제 하나를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감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하나의 목걸이에 새겨진 K-웰산 문양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 문양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자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삶을 구원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직감했다. 하나가 선우의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지우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의 목걸이에 새겨진 K-필스3 문양을 조사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동물 관련 커뮤니티와 포럼을 샅샅이 뒤졌다. 처음에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해 좌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의 눈빛에서 보았던 절망과 고통이 그를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며칠 후 선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지훈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냈다. 사진 속에는 K13 문양과 흡사한 표식이 새겨진 다른 개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제가 아는 동물 구조 활동가 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최근 몇 년간 발견된 유기견들 중 비슷한 문양을 가진 개들이 있었대요. 대부분 덩치가 큰 맹견류였고 공통적으로 심한 학대와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훈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다. 하나와 마찬가지로 사진 속 개들의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선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활동가분은 이런 문양을 가진 개들이 특정 불법 투견 조직이나 사설 번식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계세요. 특히 K는 어떤 특정 조직의 약자일 수 있고 힙3은 일련 번호나 그룹 번호일 수 있대요. 투견. 다시 그 단어를 듣자 지훈의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잔혹한 싸움에서 개들을 이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잔인하게 버리는 인간들의 만행이 떠올랐다. 하나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선우에게 물었다. 그럼 이런 개들이 주로 어디서 발견되나요? 혹시 특정 지역이 있나요? 대부분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한적한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특히 폐공장이나 창고 같은 곳이요. 하지만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활동가분도 이런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는 뜻이겠죠. 선우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희미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도권 외곽에서 발생한 유기견 관련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다. 3년 전 경기도 외곽의 한 폐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는 당시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의 작은 구석에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마리의 맹견 사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 개들에게서 유사한 문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K23. 설마 지우는 직감적으로 그 화재 사건이 하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그 폐건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한 폐건물은 기사의 내용처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재와 그 이름으로 뒤덮인 벽은 과거의 비극을 말해주는 듯했다. 지우는 카메라를 들고 폐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철골 구조물과 무너진 벽돌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폐허가 된 공간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문양이 들어왔다. 벽 한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낙서 혹은 표식. 그것은 마치 K13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곳곳에 쇠창살이 박혀있던 흔적과 개의 사육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희미하게 핏자국이 남아있는 곳도 있었다. 이곳이 바로 불법 투견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카메라로 모든 증거를 기록했다. 그러다 우연히 무너진 벽잔해 아래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펼치자 몇몇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김민준, 부동산 투자, 신한개발, 그리고 개의 품종과 번호가 적힌 명단이었다. 지우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에서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지우는 서둘러 폐건물을 나왔다.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김민준은 유명한 부동산 개발 사업가이자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한 신흥 재벌이었다. 그의 이름은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고 성공한 사업가로 칭송받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주변에는 늘 불미스러운 소문이 따라다녔다. 폭력 조직과의 연루설, 불법적인 사업 확장, 그리고 경쟁업체에 대한 비열한 공격 등 지우는 하나의 목걸이에서 발견된 K83 문양, 폐건물에서 발견된 증거들,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이름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선우에게 연락해 김민준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김민준, 그 사람 고은이 죽었을 때 연루되었던 사고와 관련이 있어요.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뭐라고요? 고은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선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정확히 김민준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고은이가 자원봉사하던 동물보호소에서 일어난 개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개들이 불법 투견장으로 팔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이 추정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투견장 주인 중 한 명이 김민준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물론 증거가 없어서 조사가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고은이가 그 사건을 파헤치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여동생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슬픔 이면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고은은 동물을 너무나 사랑했고 불법적인 일에 분노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녀가 투견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려 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럼 그 투견장이 바로 이 폐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선우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지훈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했다.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김민준, 그가 만약 고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를 기찻길에 버려두고 간 장본인이라면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지훈은 김민준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준이 과거 작은 건설회사의 직원이었지만 의문의 화재 사고 이후 갑자기 막대한 자금을 손에 넣고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화재 사고의 장소가 바로 자신이 방금 다녀온 폐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폐건물 화재, 투견, 그리고 김민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김민준은 과거 그 폐건물에서 불법 투견장을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개들을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것이다. 하나는 그 화재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개 중 하나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하나는 김민준의 잔혹한 행위를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김민준은 하나를 죽이기 위해 기찻길에 버려두었을 것이다. 하나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김민준의 죄를 증언할 유일한 증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지훈은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나야, 네가 겪은 일들, 그리고 고은이의 죽음,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하나의 눈이 지훈을 빤히 응시했다.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훈은 밤늦게까지 김민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사업체,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김민준은 겉으로는 깨끗한 사업가였지만 그의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지능적이고 교활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지훈은 그가 하나의 목숨을 노릴 만큼 집요하고 위험한 인물임을 직감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유기견 구조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복수를, 그리고 어쩌면 고은의 억울함을 풀어줄 진실을 찾아야 하는 탐정이자 복수자였다. 그는 이 모든 퍼즐을 맞춰 김민준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지훈의 삶에 다시 등장하자 그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는 잠시 하나의 회복을 미루고 김민준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전념했다. 선우에게 얻은 정보와 자신이 발견한 단서들을 조합하며 지훈은 김민준의 과거와 하나가 겪은 비극적인 사건 사이에 끔찍한 연관성을 파헤쳐 나갔다. 김민준은 겉으로는 번듯한 부동산 사업가였지만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는 항상 의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은 김민준이 3년 전 폐건물 화재 사건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화재 전후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당시 김민준의 재정 상태를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김민준은 그 폐건물이 위치한 일대의 낡은 주택들을 헐값에 매입하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중 한 가구는 박씨 할머니라는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개발에 반대하며 끝까지 버티던 유일한 주민이었다.
지우는 박씨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홀로 살던 노인이었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터전을 지켜왔다고 했다. 하지만 화재 사건 이후 박씨 할머니는 갑자기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개발업자에게 설득되어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훈의 직감은 달랐다. 하나는 폐건물 화재의 생존자였고 그 폐건물은 김민준의 불법 투견장이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는 화재 직전까지 김민준의 개발을 방해하던 인물이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지훈은 박씨 할머니가 살던 집터로 향했다. 이제는 재개발이 진행되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허허벌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폐허가 된 잔해들을 샅샅이 살폈다. 그러다 우연히 땅속에 묻혀있던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빗물에 젖어 얼룩진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박씨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하나와 닮은 개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개의 목에는 K143암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하나는 박씨 할머니의 개였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의 사진 속 개는 하나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였다. 하나는 박씨 할머니와 가족처럼 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씨 할머니는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하나는 왜 김민준의 투견장에서 발견되었고 기찻길에 버려진 것일까? 지훈은 박씨 할머니의 오래된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김민준은 박씨 할머니의 집을 끈질기게 매입하려 했고 때로는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고 적혀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자신의 개 사랑이 하나의 원래 이름이었다. 와 함께 살고 싶어 했고 절대 집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들이었다. 마지막 편지는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의 것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누군가 자신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적었다. 지훈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은 박씨 할머니의 땅을 빼앗기 위해 그녀를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재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화재를 빌미로 박씨 할머니를 해쳤을 것이다. 하나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었다. 김민준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하나를 투견장으로 끌고 가거나 혹은 투견장에서 버려진 개를 다시 데려와 목숨을 위협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것이다. 기찻길에서의 만남은 하나가 김민준의 마지막 살인 시도에서 살아남은 기적적인 생존이었던 것이다. 분노가 지훈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단순히 하나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민준의 악랄한 범죄를 파헤칠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그의 여동생 고은의 죽음과도 묘하게 얽혀 있었다. 고은은 동물을 사랑했고 약자들의 편에 섰다. 만약 그녀가 김민준의 투견 사업과 박씨 할머니 사건을 파헤치려 했다면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다. 지훈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하나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지훈은 하나의 원래 이름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사랑아, 이제야 내 이름의 의미를 알겠구나.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의 눈은 촉촉하게 빛났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듯했다. 지훈은 하나의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뱃속 아기들을 위해서라도 넌 강해져야 해. 내가 반드시 김민준의 죄를 밝혀낼게. 선우는 지훈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의를 읽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 씨 얼굴이 많이 굳어 있어요.
지우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사실을 선우에게 털어놓았다. 박씨 할머니의 사진, 편지, 그리고 김민준의 재개발 사업과의 연관성까지. 선우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에 빠진 듯했다. 세상에, 정말 잔인한 인간이네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김민준은 이미 돈과 권력으로 경찰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을 거예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거나 오히려 제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서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선우는 지훈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녀는 고은이 김민준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깊이 공감했다. 그럼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선우 씨, 제가 김민준의 뒤를 쫓는 동안 하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의 출산도 도와주세요. 이 아이와 아기들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희망이니까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하나와 아기들을 돌볼게요. 지우는 이제 김민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자신이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특히 하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더욱 발악할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김민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를 단순히 사진을 찍는 도구가 아닌 진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포착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며칠 후 김민준이 새로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우는 이것이 김민준을 대중 앞에 끌어내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잠입하여 김민준의 모든 표정과 행동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하나가 박씨 할머니의 개였다는 사실, 그리고 김민준의 잔혹한 과거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김민준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그림자처럼 자신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녔으며 그의 사업장에는 삼엄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다. 지우는 혼자 힘으로는 그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선우에게 다시 연락했다. 선우 씨, 혹시 박씨 할머니 사건에 대해 예전에 조사를 했던 경찰이 있었나요? 비록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요.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정태식 경위님이라고. 당시 강력계 형사였는데 정의감이 아주 강한 분이셨죠. 박씨 할머니 사건이 너무 쉽게 종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개인적으로도 조사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결국 압력 때문에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지우는 정태식 경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김민준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두운 밤, 지우는 하나의 사진을 들고 정태식 경위의 카페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와 고은을 위한, 그리고 박씨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싸움이었다. 정태식 전 경위는 은퇴 후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카페는 고요했고 나른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발의 정태식은 커피 머신 앞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정태식에게 다가가
테이블에 앉았다. 정태식은 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왔고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정태식 경위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박씨 할머니 사건 기억하십니까? 정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을 응시했다. 마치 지훈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커피 2잔을 내오며 지훈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리고 그 사건에 왜 관심을 갖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카메라를 꺼내 하나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기찻길에서 발견했죠. 그리고 이 아이의 목걸이에서 K13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양이 박씨 할머니의 개, 사랑이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태식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사진 속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사랑이 살아있었군. 세상에.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가득했다. 지훈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을 정태식에게 털어놓았다. 김민준의 재개발 사업, 폐건물 화재, 박씨 할머니의 실종, 그리고 고은의 죽음까지. 정태식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절대 자신의 집을 떠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너무나 갑작스러웠죠. 제가 조사를 계속하려 했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가 지금처럼 거물이 아니었기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과도한 수사를 한다며 좌천될 위기에 처했죠. 정태식은 씁쓸하게 말했다. 결국 저는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를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김민준의 죄를 밝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사진과 편지, 그리고 하나,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정태식은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고은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대일 겁니다. 김민준은 거물입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세력이 버티고 있죠. 당신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위험해질 겁니다. 정태식은 지훈을 걱정하는 듯했다.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경위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위님이라면 김민준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실 테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을 아실 겁니다. 정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무력감과 정의를 향한 갈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씨 할머니와 사랑의 하나를 기억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자신의 죄책감을 떠올렸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나와 고은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겁니다. 정태식은 그날 밤 지훈에게 김민준의 비리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었다. 김민준이 불법 투견 사업과 마약 밀매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는 내용이었다. 정태식은 자신이 과거 수집했던 증거 자료들과 함께 김민준의 은밀한 돈 세탁 경로와 그와 연루된 검찰,
경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까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이 장부의 진짜 사본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위험해질 겁니다. 김민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을 막으려 할 겁니다. 지우는 정태식의 말에 전율을 느꼈다. 김민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잔인한 범죄자이자 사회 곳곳에 독을 퍼뜨리는 악인이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다음 날 지우는 선우의 병원에서 하나를 찾아갔다. 하나는 많이 좋아져 있었다. 그의 품으로 달려와 머리를 비비는 하나의 모습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사랑아, 이제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네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야. 그때 병원 문이 갑자기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우는 직감했다. 김민준의 사람들이었다. 누구시죠? 지우는 하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민준 회장님께서 당신을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만날 이유 없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지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선우가 재빨리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여기는 병원이에요. 무슨 짓이에요? 남자들은 선우를 밀쳐내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들의 손에는 칼날 같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이빨을 악물고 버텼다. 하나는 불안한 듯 짖기 시작했다. 그때 정태식이 미리 연락을 받고 병원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한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다른 손에는 소형 총기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정지 경찰이다. 그는 총기를 하늘로 겨누고 공포탄을 발사했다.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남자들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정태식은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과거의 강력계 형사 시절에 날카로운 움직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남자들을 제압했다. 지우는 그 틈을 타 하나를 안고 병원 뒤쪽 문으로 도망쳤다. 빨리 이쪽으로, 정태식이 소리쳤다. 지우는 하나를 안고 정태식의 채 올라탔다. 차가 쏜살같이 병원을 벗어났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욕설과 추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경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김민준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군. 이제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최대한 빨리 세상에 공개해야 해. 정태식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숨을 돌렸다. 지우는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하나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을 핥으며 안정감을 찾으려 했다. 사랑아, 무서웠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꼭 해낼 거야. 정태식은 지훈에게 김민준의 비리장부 4본이 담긴 USB를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이 USB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지훈은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와 박씨 할머니, 그리고 고은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김민준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 실력을 이용해 이 모든 비리를 언론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여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쫓는 사냥꾼이 될 것이었다. 지훈과 정태식은 김민준의 추격을 따돌리고 인적이 드문 외곽의 낡은 모텔에 몸을 숨겼다. 하나는 지친 듯 지훈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하나의 젖은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의 부풀어 오른 배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생명과 그녀의 아기들이야말로 김민준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정태식은 모텔방의 낡은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민준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군.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지 짐작조차 어렵군.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정태식이 건넨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 가득 김민준의 추악한 비리들이 펼쳐졌다. 불법 투견 사업을 통한 막대한 수익,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루, 그리고 박씨 할머니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한 잔인한 수법들. 특히 화재 현장 사진과 함께 박씨 할머니의 시신을 유기하는 듯한 흐릿한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지훈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 영상 속에는 사랑이 하나가 묶여 있는 듯한 모습도 희미하게 보였다. 하나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세상에 공개하죠?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김민준의 언론 장악력이 워낙 막강해서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우리가 매장될 겁니다. 정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론 언론에 제보한다 해도 그들이 김민준의 압력을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김민준은 약점을 잡거나 돈으로 매수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선수지.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요즘은 소셜미디어가 강하잖아.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소셜미디어. 맞아요. 제 카메라와 제가 가진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하면 파급력이 클 거예요. 그는 사진 작가였다. 그는 시각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 당신의 사진 실력과 영상 편집 기술이라면 이걸 대중에게 직접 공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야. 하지만 한번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어. 김민준은 당신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될 거고 목숨이 위험해질 거야. 정태식은 지훈의 어깨를 잡으며 경고했다. 상관없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고은이와 박씨 할머니, 그리고 사랑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날 밤부터 지훈은 잠을 줄여가며 김민준의 비리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USB에 담긴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치밀하게 배열하고 자신의 조사 과정에서 얻은 증거들을 더했다. 박씨 할머니의 사진과 사랑이 하나의 모습, 그리고 기찻길에 버려진 하나의 처참했던 상황까지.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김민준의 잔혹한 본성을 폭로하고자 했다. 영상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구성되었다. 서정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하나의 슬픈 눈빛, 그리고 김민준의 섬뜩한 미소가 교차하며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도록 만들었다. 정태식은 지훈의 작업을 돕는 동시에 김민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과거 인맥을 동원해 김민준이 최근 어떤 인물들과 접촉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했다. 김민준은 지훈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고 경찰 내부의 정보원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추정망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다. 지훈은 며칠 밤낮을 세워 영상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현재 모습을 담았다. 건강하게 회복되어 지훈의 품에서 잠든 모습.
그리고 뱃속의 아기들을 소중히 품고 있는 모습. 그 영상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의 희망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완성된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 영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고은이에게 바치는 마지막 헌사였고 하나의 새로운 삶을 위한 시작이었다. 영상을 공개하기 전 지우는 선우에게 연락했다. 선우 씨,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공개할 거예요. 하나의 출산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선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 아주 건강하게 아기들을 낳았어요. 네 마리 모두 건강해요. 엄마 닮아서 털이 아주 예뻐요. 그녀는 아기 강아지들의 사진을 지훈에게 보냈다. 작고 귀여운 생명들이 서로 뒤엉켜 잠들어 있는 모습에 지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선우 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겠어요. 지훈 씨, 정말 위험할 텐데요. 선우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게 더 무서워요.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와 아기들을 잘 지켜주세요. 그 아이들이 바로 희망이니까. 지훈은 가장 파급력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했다. 익명으로. 하지만 내용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가득했다. 영상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생명 김민준 회장의 추악한 진실이었다. 그는 영상과 함께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박씨 할머니의 실종, 폐건물 화재의 진실, 하나의 사연. 그리고 김민준의 모든 비리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했고 댓글이 폭주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김민준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 그에게 저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자는 인간도 아니다.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도 이 영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언론들도 대중의 엄청난 비난 여론에 떠밀려 김민준의 비리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김민준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격분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 영상을 삭제하고 지훈의 신원을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뒤였다. 삭제해도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김민준은 지훈을 제거해야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최 실장을 불러 지훈을 반드시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반드시 그 자를 찾아내. 그리고 그 영상과 모든 증거들을 없애버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김민준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지훈은 영상이 공개된 후 정태식과 함께 김민준의 추적을 피해 끊임없이 은신처를 옮겨 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김민준의 추격망이 점점 더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민준은 자신의 사설 경호원뿐만 아니라 과거 그와 연루되었던 조직폭력배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인했다. 어느 날 밤, 지훈과 정태식이 머물던 낡은 창고에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 실장이 이끄는 김민준의 부하들이었다. 지훈은 정태식의 어무 아래 창고 밖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달아나며 정태식에게 소리쳤다. 경위님, 먼저 도망치세요. 제가 시간을 벌게요. 혼자 두지 않아 이놈들. 내가 상대해주지. 정태식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련함으로 괴한들과 맞섰다. 그의 몸놀림은 민첩했고 그는 몇몇 괴한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지훈은 자신이 김민준에게 잡히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망쳐야 했다.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뒤에서는 정태식의 거친 숨소리와 괴한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도망치는 동안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정태식을 혼자 남겨두고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하나와 아기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도시의 복잡한 뒷골목을 헤치며 달렸다. 그의 뒤에는 최 실장이 이끄는 김민준의 부하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동안 문득 하나의 눈빛을 떠올렸다. 기찻길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던 그 강인한 눈빛. 그는 하나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냈다. 그는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하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줘야 했다. 밤은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은 지훈의 등 뒤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그는 최 실장이 이끄는 김민준의 부하들을 따돌리기 위해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의 폐는 터질 듯 아팠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안전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했다. 정태식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쳐야 했던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싸움을 끝내야 했다. 지훈은 낡은 공장지대에 다다랐다. 버려진 듯한 건물들과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선우였다. 지훈 씨, 괜찮으세요? 김민준 측에서 병원에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는 제가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만 선우 씨, 일단은 하나를 잘 지켜주세요. 저는 지금 괜찮아요. 지훈은 말을 흐렸다. 그는 선우를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김민준의 비리 영상은 잘 퍼지고 있나요? 네, 지금 난리예요.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경찰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김민준 측에서 지훈 씨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조심하세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낼 마지막 장소를 찾아야 했다. 그가 가진 USB 안에 김민준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다. 이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김민준을 대중 앞에 끌어내야 했다. 그는 오래된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기계들과 먼지가 뒤덮인 공간은 그의 마음속 혼란과 닮아 있었다. 공장 안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 플래시를 터뜨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지훈 씨,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최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이제 포위되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김민준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도 그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 USB만 내놓으면 된다. 그러면 깨끗이 끝내주겠다. 최 실장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는 김민준의 추악한 범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를 살해하고 수많은 개들을 죽인 증거가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지훈은 소리쳤다. 최 실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닥쳐라,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내놔. 그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공장 안에 널브러진 낡은 기계 부품들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했다. 그는 과거 여동생 고은을 지켜주지 못했던 무력감을 떠올렸다. 이제는 달라야 했다. 그는 하나의 증인이자 정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남자들은 지훈을 제압하기 위해 잔인하게 공격했다. 그는 팔과 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얼굴에도 피가 흘러내렸다. USB를 빼앗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최 실장이 지훈의 손을 짓밟고 USB를 빼앗으려 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크르릉 하는 낮고 굵은 소리가 들려왔다. 최 실장과 부하들이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였다. 지훈은 경악했다. 사랑아, 네가 왜 여기에 위험해? 하나의 눈은 분노와 함께 강렬한 보호 본능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배가 불룩한 채로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지훈을 향해 달려왔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달려들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최 실장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이런 미친 개가 당장 치워. 최 실장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남자들은 하나를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하나는 놀라운 민첩성과 강인함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그녀는 과거 투견장에서 갈고 닦은 본능적인 싸움 기술을 발휘하는 듯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남자들의 다리를 물었고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그녀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지만 뱃속 아기들과 지훈을 지키려는 모성애와 충성심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과 함께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는 비장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최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고 하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다. 그녀의 배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랑과 안 돼. 지훈은 절규했다. 그는 하나에게 달려갔다. 하나의 몸은 피투성이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었지만 그의 얼굴을 핥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최 실장은 쓰러진 하나를 발로 차려 했다. 이런 미친 개를. 그때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전사가 되었다. 그는 쓰러져 있던 낡은 쇠파이프를 움켜쥐었다. 내 놈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훈은 최 실장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최 실장의 팔을 강타했다. 최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지훈은 나머지 부하들에게도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마치 야수처럼 싸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고통과 고은이의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쓰러진 부하들에게서 USB를 되찾았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정태식이 보낸 증원군이었다. 최 실장과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 특공대가 폐공장으로 들이닥쳐 그들을 제압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하나에게 달려갔다. 사랑아, 괜찮아, 괜찮아야 해. 그는 하나의 머리를 품에 안았다. 하나의 눈은 희미하게 뜨여 있었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지훈 씨, 괜찮으세요? 정태식이 달려와 지훈을 부축했다. 그의 얼굴에도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잘했어. 지훈 씨, 정말 잘했어. 지훈은 하나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사랑이가, 아기들이. 그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다. 그는 하나의 심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하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우는 하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사랑아, 죽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살렸잖아. 네가 살아야 해. 아기들도 기다리고 있잖아. 응급실 문이 닫히고 지우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아픔을 느낄 틈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마지막 눈빛만이 가득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던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던 그 강인한 모습. 그는 울부짖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하나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은 지훈의 곁에는 정태식이 조용히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길고 긴 침묵 끝에 응급실 문이 열리고 선우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선우에게 달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선우 씨, 하나는요, 사랑이는. 선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적이에요. 지훈 씨, 정말 기적이에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살았어요. 사랑이가 살아있어요. 네,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요. 출혈도 심했고 몸도 약해져 있었지만 강한 모성애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녀를 살린 것 같아요. 새끼들도 모두 무사해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것은 안도감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긴 하나를 떠올렸다. 그리고 기찻길에서 그녀가 보여주었던 강인한 생명력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하나의 곁을 지켰다. 하나는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지우는 하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가락 끝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사랑가,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하나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하나의 눈에서 희미한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의 체포 소식이 온 언론을 뒤덮었다. 지훈이 공개한 영상과 정태식이 제공한 비리 장부, 그리고 최 실장과 부하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민준은 박씨 할머니 살해 및 시신 유기, 불법 투견 사업 운영, 마약 밀매, 그리고 조직폭력배 동원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김민준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고 지훈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하나가 회복되는 동안 지훈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김민준과의 싸움을 통해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동생 고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더 이상 슬픔과 절망만을 담는 카메라가 아니었다. 이제 그의 카메라는 진실을 기록하고 희망을 포착하는 도구가 되었다. 하나의 아기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네 마리의 건강한 강아지들은 서로를 닮아 있었다. 그중 한 마리는 하나처럼 털 색깔이 독특하고 지훈의 손길을 유난히 따르는 듯했다. 지훈은 그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나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선우는 하나의 회복과 아기들의 성장을 보며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이제 하나와 아기들은 안전해요.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아니요, 선우 씨.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하나는 제 가족이고, 이 아기들은 제 새로운 희망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고은이의 뜻을 이어받아 동물보호소를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싶어요. 선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은이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지훈 씨, 지훈은 자신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 한쪽을 넓은 마당으로 만들고 하나와 아기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동물보호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태식 전 경위는 지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지훈의 동물보호소 설립을 도왔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으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날 지훈은 하나를 데리고 기찻길을 다시 찾았다. 햇살이 쨍하게 쏟아지는 낮이었다. 그는 하나와 함께 철로 위를 걸었다. 그날 밤의 악몽은 이제 희미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하나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훈은 하나의 목에 새겨진 K13 문양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강인한 생명력과 그녀를 둘러싼 모든 비극을 이겨낸 승리의 흔적이었다. 지훈은 폐허가 된 기찻길을 배경으로 하나의 사진을 찍었다. 이번에는 흑백이 아닌 생기 넘치는 컬러 사진이었다. 하나는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 사진은 지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열었고 그곳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람들은 하나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지훈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지훈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쓸쓸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와 아기들 그리고 동물보호소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하나의 다음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스러운 새끼들을 세상에 선물한 것이었다.